자, 여러분 테스트 본 거 있죠? 데일리 테스트 본 거. 그거를 좀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를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도가 이제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난다면 여러분이 숙제 해온 거를 제가 좀 개별적으로 첨삭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안 남는다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Essential Grammar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와 한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 학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배운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봤겠죠. 명사니, 동사니, 형용사니, 문장의 오형식이니 들어보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배워는 봤겠지만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배운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테스트 결과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제 해오신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못 해온 거를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익히기는 해야 돼요. 익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좀 리뷰를 좀 하고요. 이따가 우리 누가 제일 시험 봐야 되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좀 진행할게요.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영어와 한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잡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 그걸 간단하게 말한 거고. 자, 품사에서 명사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사람의 이름만 명사가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의 이름이야. 모든 것의 이름. 어떤 모든 것의 이름이나 개념이 명사가 되겠고, 예시는 생략할게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의 원래 이름을 대신한다. 대신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라는 게 대명사였죠. 명사랑 문법적인 속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 똑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동사라는 거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 우리말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시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말이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 제가 그때 햄버거 예시를 들었었죠. 양상추, 소스, 토마토 이런 존재, 즉 첨가 재료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의 예시 단어 뭐 너무 많지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명사 앞에 위치해서 덩어리, 즉 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덩어리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 구,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면 부사 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절을 만들어주는, 즉 주어와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 이런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절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인데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이다. 이 절 같은 경우는 명사와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접속사가 이끄는 덩어리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절,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돌아다니면서 채점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얘였어요. 얘. 그러니까 얘를 잘 맞췄냐 못 맞췄냐가 사실상 기준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다시 한번.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주목보, 주목보. 그래서 주목보.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대명사가. 자, 동사는 서술어, 말 그대로 동사고요. 자,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얘를 모르면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해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많은 내용.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2개만 기억해주세요. 딱 2개만. 미안하다. 욕심 조금만 부릴게. 3개만 기억하자. 3개만. 첫 번째,
영어는 위치가 중요한 언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요놈 이거 세 번째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오형식과 오형식 해석법 됐어? 요거 세 개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세 개 내가 딴 거는 그렇다 칠게요. 딴 거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다시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 있죠?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냥 이게 안 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어에서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 품사와 성공 간의 관계도. 세 번째는 오형식의 그 종류와 해석. 됐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써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틀을 봤는데 오늘 이제 그 제가 또 수업할 자료를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 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숙제해 오신 것 좀 한번 펴보시고요. 숙제해 오신 거. 자, 구문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펴주시고요. 됐어요?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보면은요, 전부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어라는 거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구나 절의 형태가 주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어뿐만 아니라 보어든 목적어든 수식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Caoli is a small fishing village in Italy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품사를 보자면 일단 여기 명사, 동사, 명사입니다. 됐어? 요 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Caoli는 마을이다. 이것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됩니다. Caoli는 마을이다. 마을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를 붙인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말들 이 small, fishing, in Italy 이 표현들이 있죠. 이거 다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없어도 되는 말이라고. 왜? 나머지만 집어넣어 볼게. Caoli는 is a village 마을이다. 전달되잖아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전달되잖아. 근데 이것만으로 전달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추가적인 말들을 써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 됐어? 그럼 지금 쌤이 표시하지 않은 small, fishing, in Italy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수식어야. 다 수식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을이긴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냐면요, 낚시를 하기 위한 마을이라고 했죠. 그쵸? 이제 물고기잖아. 물고기 피시니까. 그럼 물고기가 있는 마을이구나. 그 물고기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해안가거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표현한 게 어촌이라고 표현한 거야. 어촌. 됐어? 스몰은 또 이제 작은이죠. 어촌인데 어떤 어촌? 작은 어촌. 작은이 또 어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된 거고요. 자, 마을이긴 마을인데 또 이게 어디에 있대요?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이야. 있는 니은자 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 덩어리가 형용사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좀 문장이 있을까? 좀 긴 거, 길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없나? 첫 페이지에서 조금 헷갈린 거 있었어요? 좀 길고 어려운 거. 그 부분을 좀 하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거 다 지우고 시켜본다 그러면? 몇 번이야? 5번이야? 오케이. 5번 한번 가보자. 5번. 그래.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잘 봐. 처음에 look up 이러면서 시작했어. look은 보는 건데 up은 위쪽이니까 위쪽을 봐라 이런 말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얘는 앞에 주어가 없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원래 우리가 문장은 항상 어떻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지금 주어가 없는 상황이잖아. 여기 보시면요. 그쵸? look up 앞에 주어가 없죠. 이렇게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명령문이라고 불러요. 명령문. 됐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 아니고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쌤이 open the door 이랬어. open the door. 그러면 문 열어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 문 열어라는 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죠? 그래서 명령문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you. 됐어요? 그래서 look up 일단은 올려다 봐라 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 look이라는 단어의 특성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편의상 look up 올려다 봐라 하고요. 여기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houses라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전치사와 명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왜 그러냐? 그 중간에 더 일단 관사 나오고 왜냐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이나 뒤에 뭔가 꼭 붙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더라는 관사를 붙여준 거고 심지어 턱이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치사의 명사라는 이 덩어리 즉 뭐가 만들어졌다? 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구.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올려다 보래요. 뭐를? 그 커다란 집들을 그러니까 높은 집들을 올려다 보랍니다. 그럼 여기서 높은 집들이라는 것 자체가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면 내가 올려다 보래 저기 있는 걸 올려다 봐라 라는 거잖아. 저기 있는 거. 됐어? 그럼 저기 있는 거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부사였죠. 부사.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게 다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치사의 명사는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부사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알겠죠? 자 그리고 in the pictures 사진에 있는 근데 이건 답지에 잘못 나왔다. 이거 부사가 아닌데. 이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답지가 잘못 나왔다. A 맞아요. 왜냐면 집이긴 집인데 어떤 집이야? 사진에 있는 집이야. 사진에 있는 니은자 같이 끝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in the pictures라는 전치사의 명사는 뭘 꾸며줍니까?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주는 거야. house, 집을 꾸며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답지가 잘못 나와서 좀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있으실까요? 첫 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어려워 보이는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거의 끝나갈 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1, 2형식 동사가 자동사다, 3, 4, 5형식 동사가 타동사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거의 막판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요 비동사 있죠. 비동사. 요 are 이런 애들, is, are 이런 애들 우리가 일명 이 비동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은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결국 비동사는 어디서 쓰이냐면 1형식이나 2형식 여기서만 쓰인다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am, are, is 이런 애를 쓰려면요 요 형식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비동사가 여기에서 쓰일 때랑 여기에서 쓰일 때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가 1형식에서 쓰일 때는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있다? 근데 요때 2형식에서는요 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 They are not re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은 진짜가 아닌 상태이다예요. 됐어?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보자. 보어라는 놈의 제일 중요한 멘트는 상태였어요. 상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보어는 뭐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들은 진짜가 아닌 상태이다. 이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real이 뭐로 쓰였다? 보어로 쓰였다. 뒤에 있는 것도 보자면 They are only paintings. 자, 그들은 단지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only는 잠깐 뺄게요. 그들은 그림이다. 됐어? 그럼 여기서도 이다라고 해석되고 있네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paintings라는 거는 그림이니까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비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뭐다? 웬만하면 보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식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어 아니면 수식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런 비동사 뒤에는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관계사라고 써 있는 놈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저랑 배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문법 설명은 배제하고요. 해석하는 법만 알려줄게요. 해석하는 법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거를 배울 때 보통 이제 뭐 who, 뭐 which,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냐, 뭐 when, 뭐 where,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이런 걸 이제 해석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은 who는 누구,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이거든. 어느 것,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에서, 이런 뜻이잖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뜻을. 잘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알면 되니까. 자, 누가, 어느 것, 언제, 어디서. 됐어? 뭐 why를 쓰면 왜, how를 쓰면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which가 어느 것이라고 했잖아. 어느 것. 그쵸? 근데 바로 뒤를 보면요, means가 나왔거든.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다자로 끝나니까 얘가 동사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동사 앞에는 뭐가 와요, 여러분? 주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주어예요, 주어. 됐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단순하게 가자고. 그럼 봐봐. 이것이 트롬프레이래요. 근데 트롬프레이가 어느 것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어느 것이냐면 trick the eye, 눈속임을 의미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다시 한번. 만약에 who가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하고 who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만약 when이 나왔어. 그게 언제냐면 where, 그게 어디냐면,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뭐라면, 그게 뭐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게 어느 것이냐면, 됐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이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 그게 누구냐면, 어느 것이냐면, 언제냐면, 어디서냐면, 왜 그런 거냐면, how, 어떻게 그러는 거냐면,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부사수 식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는데, 요거 많이 틀렸어. 1회 10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perhaps it helped fishermen see their houses easily.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요 부분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helped 동사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 보면 see라고 동사가 또 나왔어. 근데 얘들아, 하나 비밀을 알려줄게요. 한 문장에는 동사를요, 한 개만 쓸 수 있거든요. 한 개만 쓸 수 있어요, 동사를요. 왜냐면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리다란 말이 있어, 말하다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한 문장에 두 개를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습니다. 나는 달리다 말하다 말 돼요 이게? 말 안 되잖아. 나는 달리다를 말하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 그렇죠? 달리다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말은요, 한 문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 문장에서 쓰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결할 말이 필요해요. 나는 말하면서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썼습니까? 말하면서, 면서라는 말을 썼죠. 면서. 됐어? 이 면서가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여러 개 쓰려면요,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연결해주는 말. 그 연결해주는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예요. 접속사. 됐어? 근데 여기 봐봐. It helped fishermen s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결해주는 말이 없잖아요. 얘랑 둘이. 그렇죠? fisherman이 연결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and나 이런 놈이 연결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래서요, 미리 말하면 여기 있는 C는요, 놀랍게도요, 여기 동사라고 써놨지만 사실은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동사가 아니야.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요. 요 C의 정체가 뭐냐면 이따 오늘 배우게 될 놈인데요, 바로 준동사라는 놈이에요. 준동사. 혹시 준동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왜냐면 준동사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문법책에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좀 이따가 말하고,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자면 C는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선생님, 얘가 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어라고 써 있는데
쌤 얘가 목적격 보어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선생님 얘가 목적어다 목적격 보어다를 알아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일단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걸 우리가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냐 아니면 딴 놈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서 그래요. 해석이 달라져서. 자, 오형식 구조에서, 지금 오형식 구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죠?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 내가 거의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었어. 기억나 혹시? 내가 필기도 했는데 내가 너네 프린트에 필기돼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 너네 프린트에 필기돼 있어.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있었어. 내가 분명 필기해뒀어. 안 해줬으면은 내가 한 대 때릴게요. 말이 안 돼. 이거 안 해줬을 리가 없어요. 무조건 해줬습니다. 뭐가 이렇게 필기돼 있지 않아요? 오형식 맨 아래, 표 맨 아래. 설마 안 돼 있어요? 안 돼. 아니 돼 있네. 필기 돼 있네. 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혹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fisherman과 see their houses 보이시죠? 요 놈과 요 덩어리, 이게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형식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어 동사가 아니야. 주어 동사 여기 있잖아. 그렇잖아. 실제로는 주어 동사가 아닌데 마치 주어와 동사 같은 관계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이놈들을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주어 동사처럼. 그럼 fisherman은 어부고요. 어부가 그들의 집을 본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부가 은는이가 붙였죠? 본다. 동사처럼 해석했죠.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it helped. 그건 도와줬습니다. 어부들이 그들의 집을 보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부들이 그들의 집을 본다. 됐어?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럼 선생님 얘가 오형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요 둘을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보세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서 말이 돼. 그럼 오형식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여. 자, 근데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더니 이상해. 그럼 오형식이 아니에요. 됐어?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한두 개만. 또 뭐가 있을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자. reading. 여기 바로 11번. Or they just wanted to mak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they wanted 그들이 원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자, 근데 여러분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요, 주어 다음엔 언제나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맞죠? 문장의 5가지 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언제나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고 중간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쓸 수 있는 거는요, 뭐밖에 없을까?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됐어요? 그러니까 요 틀에서 벗어난 거는 다 수식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앞에 뭐가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오고 막 여기에 막 여기에 막 뭐가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 있어. 이거 뭐야? 다 수식어야. 다 수식어. 됐어?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있는 just가 부사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선생님 이게 왜 하필 부사예요? 형용사는 안 되나요? 형용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 뒤에 명사가 안 나왔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데이를요. 왜 안 되는데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단어가 꾸며줄 때는요 앞에다가 써야 돼요. 우리가 프리티 걸이라고 하지 걸 프리티라고 안 걸어잖아. 그쵸? 프리티가 앞에서 꾸며주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대명사 있죠. 대명사, they.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할게요. 인칭 대명사 있죠. I, my, me, mine, you, your, 얘네 있죠. 얘네는요 형용사한테 수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retty girl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pretty she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맞죠? 왜냐?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부사이고요. 자, 여기 뒤를 봤는데 이 뒤를 보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to make their houses look beautifu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준동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to의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부정사라는 놈이거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투부정사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look이 또 나왔습니다. 이 look이 뭐냐? 얘도 아까 여기 C 있죠, C. 요거 보이죠? 얘랑 똑같은 놈이야. 얘랑 똑같은 놈. 그래서 사실은요, 잘 봐. 이 make를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만. 그럼 얘를 동사라고 치면 their houses가 목적어고요. look beautifully 목적격 보어예요.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왜 요딴 식으로 되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좀 바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던 걸 멈추고요. 제가 오늘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숙제하신 거랑 데일리 테스트 한번 이제 쭉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하는 이 인트로 수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할 날이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오늘 인트로 마지막 수업이니까 제가 또 이제 겸사겸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동안에 이제 3일 동안 요 배운 내용들 이거를 여러분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다 익혔다. 그러면요 앞으로 영어 학습에서는 별로 걸릴 게 없어요.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적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던 세 가지 있죠. 영어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그리고 오형식 구조의 어떤 형태와 해석.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어를 쉽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지난 시간에 걸친 두 번의 수업과 오늘 배우게 될 요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고등학생 됐을 때 무조건 실력이 오릅니다. 무조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있죠, 학습. 오늘 인트로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이 학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요 좀 뭐랄까 좀 이 말이 어휘가 안 떠오르네. 좀 제가 이제 그 정당성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좀 용어가 안 떠오르니까 그냥 말할게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만 이제 6년을 근무했고 강사로서 이제 14년을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고3은 이제 수업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학생들이요 저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고등부를 이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냐면요, 주로 영어의 내용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건 의외로 질문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다가 정 모르겠는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러는데요. 막상 그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쌤, 영단어 어떻게 외워요? 이런 거. 또는 선생님 저 진짜 문법 할 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팔 말고요. 팔 괴지 마세요. 팔 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그거 지금 볼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막 별거 다 질문해. 선생님은 고3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런 거. 심지어 저 영어 강사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한테 선생님 국어 어떻게 공부해요? 아니 나 영어 강사인데 나한테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니? 선생님 저 이번에 2학년 올라간 친구, 선생님 저 이번에 경제 신청했는데 경제 어떻게 공부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저 물리 인강 좀 추천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제가 생기부를 이렇게 썼는데 제 거 첨삭 좀 해주세요, 뭐 등등등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학생들이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고 야, 나 국어 잘한다? 국어 나한테 물어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국어 잘 못해요. 저 영어 강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보다 국어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학생들이 국어나 수학 선생님께 얘기를 안 하고 왜 저한테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를 그 전문가만큼 잘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방법은 진짜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방법은,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러운 과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중3 때였어요. 중3 때, 특히 이제 영어를. 왜냐면 영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어땠냐면은 굉장히 빡셌어요. 학교가. 보통 여기 일산 지역에서 빡세다 하면 뭐 유명한 데 있잖아. 뭐 여기 대진고라든가 뭐 주역고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뭐 운정고라든가 저형고라든가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좀 빡센 학교들.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요, 잽도 안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그런 학교랑은 잽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그 빡센 걸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보통 고등학교 순위를 매길 때는요, 뭘로 순위를 매기냐면요, 서울대 몇 명 보냈냐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우리 학교가 전국 2위였어요. 전국 2위. 그런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빡센지. 그렇죠? 대진고는 그때 대진고가 있었나? 있었겠죠, 뭐. 어쨌든 뭐 그 대진고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장 빡센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이제 고1 올라왔을 때 애들이 다 죄다 잘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야. 중학교 때 막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막 그런 애들만 막 모여 있어. 근데 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고1 입학한 3월부터요, 이제 1학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약 9달 동안요, 딱 하루, 9월에 추석 당일 요 하루 빼고요, 3월부터 12월 말까지요, 정말 적게 잡을게요. 12시간씩 공부했어요, 하루에. 적게 잡은 겁니다, 이게. 주말 포함해서요. 방학 포함해서. 이렇게 공부했거든?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몇 등 했냐면요, 최종적으로 330명 중에 94등 했어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94등이면요,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이거든요. 4등급? 4등급이면 대학 못 가요. 대학 못 가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진짜 죽어라고 막 피나는 노력을 한답시고 정말 죽어라 공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굉장히 절망스러웠거든요, 저는요. 나는 이 이상 공부를 못 할 것 같아. 더는 못 할 것 같은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고민했는데, 제가 그 짧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이 고1, 2, 3 때 3년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 버거킹에서 알바했다 내가 얘기했었죠. 햄버거 만드는 거. 시급 2,500원 받으면서 내가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에서 이제 모은 이제 돈으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제가 뭐 했냐면요, 그 저기 겨울방학 시즌 때 학원을 등록했어요. 학원. 그때가 제가 학원 처음 다닌 거였거든요. 그때 학원이 이제 그 뭐 영어, 수학, 뭐 겨울방학 특강 뭐 이런 걸 한대. 그래서 뭐 그때 30몇만 원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 그 1년 동안 모은 알바비 막 손 덜덜 떨면서 이렇게 냈죠. 냈는데 이때 제가 학원을 다녔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방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려준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고1 때. 근데도 성과가 안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요, 저는 방법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전원 다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영어 진짜 잘해야지, 실력 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학원을 다 오셨을 겁니다.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영어를 공부해서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영어 공부할 건데?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문법을 해야 되나? 아 근데 문법 혼자 하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단어를 외워야 되나? 아닌데 아, 해석 연습을 해야 되나? 듣기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만 그러냐? 아니요. 국어도 그래요. 국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수학이랑 과학이 있죠. 수학, 과학은 뭐가 중요하냐? 시간 투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 특히 수학은요 한 만큼 나와요. 되게 정직한 과목이거든요. 한 만큼 나옵니다. 내가 한 만큼 나오고요. 국어랑 영어는 시간만 많이 쏟는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고1 때는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좀 속된 말로 몸빵한 거예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해본 거야, 내가.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본 거야. 해봤더니 한 3달 동안 해봤어. 효과가 없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거는 요건 효과가 있으니 요건 효과가 없네? 그럼 계속 나 스스로한테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몇 달에 걸쳐서.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최소 2-3달은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때 학원 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영어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단어 암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은 5분도 안 돼서 그 답을 줍니다. 그 방법은 괜찮은데 근데 요거는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나한테 답을 주잖아. 그러면은 3달이 걸릴 거를 5분 만에 끝내주는 거야. 이게 제일 좋았다. 이게 제일 좋았거든.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요. 고2 1학기 때요. 제가 딱 2달 다녔거든요. 이거 2달 다니고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끊었는데 고2 1학기 때요.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정규 1등 했어요. 이때 4등급이었잖아. 4등급이 1등급이 된 게 아니고요. 1등 했어요. 1등.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컨닝한 거 아니냐. 진짜로 막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길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쌤은 정말 이제 누구나 여기 계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거든요. 학생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저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한 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공부하고 점수 잘 나올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만 생각했어.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요 이제 고1 때를 제외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2 때랑 고3 때 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했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딴 친구들은 진짜 죽어라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대학은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잘 갔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머리는 얘네가 더 좋지. 중학교 때 날렸던 애들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대학은 내가 잘 갔습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줄게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의 1단계는 뭐냐면요. 이해입니다. 이해. 일단 자, 이해가 됐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암기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암기가 됐으면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체화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학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근데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잖아.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부터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게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롤을 해. 근데 나는 롤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페이커랑 1대1 또 내가 이길 수 있겠냐?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롤이라는 게임을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쵸? 이게 뭐 하는 게임인가? 뭘 눌러야 되는가? 캐릭터는 뭐가 있는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가? 이런 이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막 옆에서 설명을 해줬어. 이게 좌클릭을 하면 뭐가 되고, 뭐 QWER 누르면 뭐가 되고, 자 이제 막 이게 알려줬어. 자, 이해는 될 거 아니야. 아, Q를 누르면 뭐구나, W를 누르면 뭐구나. 이해했죠? 자, 이러면 내가 롤을 이제 잘하게 됩니까? 아니잖아. 뭘 해야 돼요? 외워야죠, 이제. 외워야죠. 이제 내가 막 할 때마다 키보드를 이렇게 막 보면서 눌러. Q 어디 있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까지 끝났어. 그럼 내가 롤을 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반복해야 돼요. 반복. 야, 롤을 게임을 한 판 해본 놈이 있고요. 게임을 1만 판 해본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1만 판 한 친구가 더 잘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그럼 그 정도로 반복을 하면요, 몸으로 익혀져요. 몸으로 익혀져. 그걸 우리가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 몸으로 익혀진다. 됐어? 그럼 결국에는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이해로 시작을 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완전히 익힌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습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내가 렌즈 낀 지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처음에 혹시 렌즈 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렌즈 껴요? 여학생들 다 렌즈 끼나 보네요. 혹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렌즈 살 때 처음부터 혹시 렌즈 잘 끼셨어요? 맨 처음에? 아니죠. 안경점 가서요, 저 처음에 렌즈 끼는데 40분 걸렸어요. 와이프가 렌즈를 잘 끼거든요. 근데 안경점 아저씨가 이렇게 줘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줘요. 주는데 눈을 이렇게 하고 막 눈이 막 이래. 막 자꾸 감으려고 해. 얘가 막 다가가면은 뭐가 쫄리는 거야. 막 이게 내 손인데도. 그래갖고 그리고 이게 잘 안 껴져. 이게 막 끼면 빠지고 막 자꾸 이러고, 이게 막 눈이 자꾸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감겨.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40분 걸렸어요. 한 짝 끼는데. 지금은 겁나 잘 끼죠. 지금은 겁나 잘 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숙달되면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럼 숙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 번 해봐야겠죠. 여러 번. 근데 우리가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여러 번 해라 이러면 실력이 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작은 뭡니까? 이해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해되냐? 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이 수업했는데 데일리 테스트 결과라든가 숙제 퀄리티는 다 다르죠.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 영역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 영역. 됐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잘하려면요, 그게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더 나아가서 니네가 뭔가를 잘하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뭐 화장을 잘하고 싶어,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뭐라도 잘하려면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은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된 거는 저에게 다시 가져오시면 제가 다시 도와드릴 거고요. 알겠죠? 요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자, 요 내용 이해됐죠? 요 내용? 요 내용? 자, 그러면요, 짧게 요 1번 요 내용만 짧게 말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렸다가 본격적으로 준동사 들어갈게요. 자, 가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영문법 학습의 핵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얘도 이제 좀 별표를 좀 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이제 저와 이제 인트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 담임이신 천우 선생님과 또는 이제 또 무수히 많은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법, 그러니까 문법 공부할 때 말하는 거야. 문법 공부할 때 품사, 자리, 해석, 요 세 가지를 내가 입 밖으로 꺼내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의 실력의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됐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어.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나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품사고, 관계대명사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됐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개도, 만약에 단 하나라도 말을 못한다? 그럼 나는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영문법을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요, 이걸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 투부정사를 배웠어. 그럼 투부정사의 품사가 뭐냐? 투부정사를 어디다 써야 되냐?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를 내가 답할 수 있다. 그럼 투부정사를 제대로 배운 거고. 답할 수 없다. 그럼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학습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기준은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 내용을 미리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막 써 있거든요. 아래 여기 부정사에 대한 얘기가 써 있죠. 여기 표를 보면요, 품사, 자리, 해석 보이십니까? 요 세 개를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기 보면 동명사 있거든요. 동명사 여기도 품사, 자리, 해석 써놨죠.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에 분사라는 거 나오는데 여기서도 품사, 자리, 해석 보이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영문법을 배울 때는요, 품사, 자리, 해석을 내가 아냐 모르느냐 이걸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요거 일단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준동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끝.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제 제가 제목을 Essential Grammar라고 지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Intermediate Grammar라고 이제 거기 제목에 써 있습니다. 중급 난이도란 뜻이에요. Intermediate는. 자,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놈을 볼 건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보기 쉽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 있는 것도 없고요. 빈 페이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필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학습을 하실 때 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이제 익히고 싶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페이지에 여러분이 직접 혼자서 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봐볼게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준동사라는 놈입니다. 준동사. 자, 용어부터 설명합니다. 동사라는 놈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의사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준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준. 뭐 예를 들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준사역 동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도 됐어요. 준사역 동사 또는 뭐 준부정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비슷하다. 우리말에서도요, 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준하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해볼까? 지희의 영어 실력이 로이 선생님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준한다가 뭡니까? 거의 그 급이다. 됐어? 이런 말인 거예요. 됐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준 프로게이머야. 그럼 프로게이머는 아니거든? 근데 실력이 거의 프로게이머급이다. 이게 이제 준 프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준이라는 게 뭐냐? 거의 그 정도이다.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동사와 비슷한 녀석을 말합니다. 동사와 비슷한 녀석. 근데 이 말 자체에 정답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랑 비슷하다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했지 똑같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앞으로 배우게 될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동사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동사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동사가 아니니까. 또 동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어 뒤에 오거나 목적어나 보어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사의 위치죠. 그러면은 동사 자리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제가 동사가 아니라는 말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자, 그러면은 준동사란 동사와 비슷한 놈인데 그 말인즉슨 결국엔 동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동사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비슷하다는 건데?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 형태가 비슷합니다. 생긴 게 비슷해요. 생긴 게.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성격.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형제 중에서 동일 성별의 형제 있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남학생이면은 남자 형제, 여학생이면은 여자 형제, 혹시 동일 성별인 분? 동일 성별? 맞네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형 또는 남동생 또는 언니 또는 여동생을 봤을 때, 여러분과 함께 봤을 때, 야, 너네 되게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면 너네 닮았다라고, 즉 비슷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슷한 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동일 인물이 아니잖아. 무슨 분신 쓴 것도 아니고 나루토도 아니고 둘이 동일 인물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하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아니다라는 뜻.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 형제자매가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생긴 것도 닮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 이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건 이해가 쉽죠? 근데 동사랑 성격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거든? 근데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한 개만 알면 돼요. 한 개. 이것만 알면 돼. 어떤 것만 알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죠. 그쵸? 얘를 기준으로. 동사 뒤에는 뭐 보어가 오거나 목적어가 오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오겠죠. 그쵸? 자,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준동사도요.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옵니다. 똑같아요. 준동사라는 놈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 이런 놈이 옵니다. 됐어?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어렵지 않죠? 이건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동사 앞에 주어,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오는 것처럼 준동사란 놈도 앞에 주어,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옵니다. 됐어? 똑같다고요. 뭐만 다르다? 뭐만 다르다? 동사가 아니라는 점. 됐어? 여기서 용어 한 개만 설명하고 갈게요. 용어 한 개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온다 했잖아. 주어. 그렇죠? 그래서 요 주어에다가 우리가 별도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동사 앞에 오는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부릅니다. 또는 동사의 주어 이렇게 부릅니다.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의미상 주어. 들어보셨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 의미상의 주어라는 놈이 뭡니까? 준동사의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준동사는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가 아니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앞으로 설명할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언제까지? 니네가 영어 공부하는 한 평생 나옵니다. 평생.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준동사라는 놈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사라는 녀석이 이 의사 전달의 가장 핵심적인 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사에서 파생시켜서 준동사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든 거예요. 이 의미 전달을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 중세 영어에서 발달된 그런 언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준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준동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준동사 종류 세 가지는요, 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녀석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부정사입니다. 두 번째가 동명사고요.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자,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근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부정사는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고요. 분사도 사실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일단 이 종류까지만 쓰고 얘네들의 각각을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자, 분사가 쉬우니까 얘부터. 이거 혹시 분사 종류는 여러분이 알만한데 이름 들어봤을 법한데요. 무슨 분사?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오케이. 그럼 과거 나왔으니까 하나 나와야지. 현재. 그렇지. 현재 분사. 오, 좋아요. 자, 부정사는 일단 한 개는 확실히 알잖아. 무슨 부정사? 어떤 거? 그렇지. 투부정사. 좋아. 좋아. 근데 보통 여기를 못 맞추더라고.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 또 있어요. 맞추면 제가 엄청난 상을 주겠습니다. 무슨 부정사가 있을까? 이걸 잘 못 맞추더라고. 혹시 이름 기억나면 한번 말해보세요. 땡땡 부정사야. 땡땡 부정사. 땡땡 부정사. 아니, 틀려도 돼요. 안 배운 거니까 틀려도 됩니다. 다만 맞추면은 엄청난 상을 받는다. 이 정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할게요. 진짜 엄청난 상을 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원형 부정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원형 부정사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종류를 쫙 써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부 다 동사 아닙니다. 동사의 확률 0%. 됐어?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도 비슷합니다.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전부 다 앞에 주어가 올 수 있고요. 전부 다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똑같다고요, 동사랑.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놈들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
보통 우리가 부정사 하나만 배워도 한 2주 동안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잘하고 되게 많은 내용들인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1번에서 뭐라 썼죠? 품사, 자리, 해석만 알아보자고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최소로 잡아도. 알겠죠? 그것만 알아볼 거고요. 각각의 용어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동사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일단 동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품사를 먼저 알려줄게요. 품사. 자, 부정사는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부정사의 품사 3개나 되죠. 동명사는 이름에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명사라고 써 있죠. 얘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사라는 놈.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됐어? 그럼 여러분 제가 품사를 지금 다 써놨는데 여기에 동사 역할하는 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동사 아니라고요. 됐죠? 자, 용어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여러분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부정사, 특히 투부정사라는 놈을 못 들어봤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무조건 다 들어봤죠. 부정사라는 녀석의 말뜻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다 써있어요. 자, 부는요 아니 부자입니다. 한자로요. 정은요 정할 정자예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정해져 있다. 사는 말씀 사자고요. 그럼 부정사라는 말뜻은 뭐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부정사라는 말뜻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정문 있죠. 부정문 not 붙이는 거. 그 부정과는 한자가 달라요. 그때는요 아니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부정문은요 아니다라는 말에다가 올바를 정자예요. 올바를 정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장. 이게 부정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는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됐어? 자, 여기다 따로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아니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부정사는 해석이 하나로 안 정해져 있어. 잘 봐봐. 우리 동사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고요. 그렇죠? 형용사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막 이렇게 해석하고요. 해석법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근데 부정사는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안 써도 돼요. to infinite라고 부르거든요. to infinite. infinite가 무슨 뜻이야? 무한대잖아. 무한대. 왜 무한대인 줄 알아요? 해석이 무한대로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to infinit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는요 명사의 버전으로 쓰일 때는 해석이 또 이렇게 되고, 형용사로 쓰일 땐 또 해석이 이렇게 되고, 부사로 쓰일 땐 또 해석이 이렇게 되고, 해석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부정사에 대해서 뭐부터 알아봤는가? 품사부터 알아봤습니다. 개념과 품사. 자, 그럼 이제 뭘 알아봐야 됩니까? 자리를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리가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좀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저는 여기 잠깐 비워두고요. 자, 지금 쓰시는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프린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 아마?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가 있어요. 표. 거기에 품사 자리 해석이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자리를 알려줄게요. 명사는 당연히 자리가 정해져 있죠.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여기다 쓰면 됩니다.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하죠. 부사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동사 앞에 오고요. 보어나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잖아.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근데 얘네는 자리가 안 정해져 있잖아. 수식어. 그렇죠? 얘네만 자리를 알려줄게요. 자, 형용사 수식어는요. 자, 질문. 형용사는 누구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럼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꾸며주는 말, 즉 수식어는요 어디다 쓴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다 쓰죠 수식어를? 기억 안 나요? 꾸며주는 놈 근처. 됐어? 수식받는 녀석 근처에다 쓰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보통 투R이라고 씁니다. 이 R이 뭐냐면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의 원래 형태. 이걸 줄여서 동사 원형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주려면 투부정사가 여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근처에다가. 그럼 어디다 쓰냐면요.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써줍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얘는 명사 뒤에다가 씁니다. 명사 뒤에다가. 형용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과 똑같습니다.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아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얘는 어디다 쓰냐면요. 맨 앞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맨 뒤에다가 씁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투 동사 원형 어쩌고를 맨 앞에 쓰거나 아니면은 맨 뒤에 쓰거나. 됐어? 자, 그럼 자 자리 알아봤습니다. 부정사의 품사, 자리, 마지막으로 해석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해석도 당연히 이놈들 각각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 해석도 여러분 표에 써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명사로 쓰일 때는요. 잘 봐. 원래 동사는 뭐뭐 하다로 끝나죠. 그렇죠? 근데 하다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아니라 명사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는 것.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만약 주어 자리에 to의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은는이가 붙여서.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나왔다. 보어 자리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 자, 보어도 있고 수식어도 있는데 보어 버전은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보통 중3 2학기나 고1 1학기 때 나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가서 배워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가 나오면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원래 형용사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자 받침 또는 뭐뭐 할 이렇게 리을자 받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사. 이 부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뜻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외우자. 한 개만. 너무 많으니까 수십 개 되거든요. 해석이 제일 많이 쓰인 거 딱 하나.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써놨을 거예요. 제가 뭐뭐 하기 위해. 그게 제일 많이 해석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사를 먼저 설명드렸고 예시를 좀 보고 가고 싶은데요. 그 예시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시 좀 보자. 제가 지금 필기해 놓은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필기를 지금 좀 지우기가 그래서 죄송한데 좀 써져 있는 상태에서 예시만 살짝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를 항상 먼저 찾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동사를 먼저 찾아. To collect stamps is my hobby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이렇게. 동사 찾았죠?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예요. 얘가 주어야. 됐어? 그리고 아까 알려준 거. 비동사 뒤에는 뭐다? 보통은 보어다. 되니?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해석할게. 주어는 보어, 동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는 보어, 동사이다. 됐냐?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야. 근데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왔거든? to collect라고? to의 동사원형 형태가 나왔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to collect, 모으다가 아니라 모으는 것은. 되니?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설명했던 요걸 기억해봐요. 요거 노란색 여기 봐봐.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 오죠. 그쵸?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온다 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예문. to collect가 있어. 근데 뒤에 뭐가 나왔냐? stamps가 있어요. stamps가 우표거든요. 우표. 근데 우표에다가 내가 뭘 붙여서 해석했냐면요. 우표를이라고 써놨어요. 보이세요? 르이야. 르이면은 얘는 정체가 뭐예요? stamps는? 그렇지. 목적어거든. 그럼 얘가 목적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to 부정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왜?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표를 모으는 것, 주어니까 것은. 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표를 모으는 것은 보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 취미이다. 됐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 I decided to go home. 자,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라. 찾았어. 앞에 있는 게 뭐다? 주어다.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리 말할게요. 목적어입니다. 그럼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뭘 결심했는데 무엇을 을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목적어 나온 거예요. 됐어? 집에 가기를 가는 것. 됐어? 뭐뭐 하는 것. 나는 집에 가는 것을 결심했다. 가는 것을 결정했다.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거랑. 자, 세 번째 볼게요. My hobby is to collect stamp. 아까 위에 쓴 거랑 똑같습니다. is 동사 나왔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주어라고. 비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보어 나온다고. 됐어? 자, 그러면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I have a friend to love me. 여기 볼게요. 자,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으라고. have. 자, 그 앞에 주어. 자, 나는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을을 필요하네요? 목적어. 자, 여기까지 됐죠? 내가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친구냐? To like me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to like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는으로 끝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좋아하다, to like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to 부정사도 목적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m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me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나를 보입니까? 됐어요? to 부정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그럼 합쳐서 해석해볼까? 나는 나를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다. 됐니? 그래서 뭐뭐 하는. 우리 또 배운 거 복습해보자. 얘가 지금 형용사 수식어란 말이야. M 수식어, A가 형용사. 됐어? 형용사 수식어인데 제가 아까도 말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거. 수식어는 없어도 전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쓰는 거라 했죠. 그럼 to like me를 빼볼게요. 이렇게. 빼고 한번 해석해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있어. 말 돼 안 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친구인지 더 자세히 말하려고 수식어를 써준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또. 다섯 번째. It is very hard to pass exam. 이렇게 나왔어. 자, 뭐부터 찾으라고? 동사부터. Studies. 앞에 나온 거 뭐라고? 주어라고. 자, 그는 공부를 합니다. Very hard.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를 합니다. 아니죠. 을을 붙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열심히라는 말이 뭘 꾸며주냐면 동사를 꾸며줘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하다를 꾸며주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야. 여기서는 해석상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쌤이 알려줬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사의 뜻입니다. 부사의 뜻.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는 보통 뭐다? 맨 앞이나 맨 뒤에다가 쓴다. 그래서 맨 뒤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to pass the exam을요, 여러분 맨 앞에 써도 돼요. 맨 앞에 써도 돼요.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he studies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부사예요. 다른 부사. 부사의 뜻이 워낙 많으니까. I'm pleased to meet her.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 to meet만 해석하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만나서로 해석하거든요.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해서야. 뭐뭐 해서. 자, 여러분 우리 회화에서요. 만나서 반가워. 영어로 뭐랍니까? Nice to meet you 라고 하잖아. Nice to meet you. 잘 들어봐. Nice to meet you. To meet. 보여요? 이거 보여? 이게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 너를 만나서 반가워 이런 말이야. 됐냐?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뭐뭐 해서. 자, 구문 분석 해보면 동사 먼저 찾으라고 했죠? 앞에 나오는 게 주어고요. 뒤에 뭐 나온다고요? 보어 나온다고. 비동사 뒤에. 이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부사, 수식어. 나는 기쁘다. 그녀를 만나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유. 됐어? 자,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얘도 부사인데요. English is easy. 자, 영어는 쉽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쉽냐고. 이 쉽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쉽다. 쉽긴 쉬운데 얼마나 쉬워? 배우기에 쉽다고요. 배우기에. 자, easy라는 거는요. 보어입니다. 보어. 즉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굽니까? 부사죠. 그래서 부사 수식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들 한번 쭉 봤는데요. 정리하자면은 지금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부정사의 품사 세 가지, 자리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해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게요. 남은 거. 자,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남은 건 이제 동명사랑 분사인데 동명사는요.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동명사는 여기 이름에 써있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ing로 씁니다. ing. 우리가 알고 있는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완전 잘못됐습니다. 완전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ing는 미리 말하면 동명사도 ing로 쓰고요. 여기 현재 분사도 우리가 ing로 씁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뭐뭐 하고 있다의 ing가 요 놈이에요. 요 놈. 여기 현재 분사. 그리고 심지어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뭐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해석이 다자로 끝나잖아. 근데 다자로 끝나면 뭐예요? 동사잖아요. 근데 얘 동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됐어? 이 해석도 잘못됐다. 알겠냐?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품사는 명사고요. 자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똑같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랑 똑같아요. 됐어요? 끝입니다. 끝. 품사 자리 해석 다 말했죠. 끝. 동명사 끝. 분사 볼게요. 분사. 자, 분사라는 놈의 말뜻을 알려주면 끝날 것 같네요. 이 시간이 좀 아쉽다. 이 분이 뭐냐면요. 나눌 분자거든요. 우리 분수 있죠. 분수. 분수할 때 분이랑 똑같아요. 이 분사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participle이라고 해요. participle. 분사는 영어로. 여기에 part라는 단어 보여요?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데 이 분사라는 놈이 이게 한자로 뜻풀이라면요. 이게 나눈다는 말이니까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에요. 분사의 말 뜻이 나뉘어진 말. 나뉘어진 말이 뭡니까? 애초에 동사라는 놈에서 나뉘어져서 준동사란 개념이 생긴 거고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형용사로 쓰기 위해 파생된 말 뭐 이런 거예요. 뜻풀이를 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과거라는 놈은요 영어로 past라고 하죠. past 이게 과거잖아. 그래서 past participle 앞자리에 글자를 따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past participle 이걸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뭐다?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건 뭐 용어 설명한 겁니다. 자, 분사라는 거는요 사실은 조금 배울 내용이 많아요. 배울 내용이 많아. 그래서 그 표도 제일 길어요. 실제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요. 그래서 품사 자리 해석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그럼 형용사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 돼? 보어나 수식어 자리. 됐어? 근데 분사는요. 아까 부정사랑은 좀 달라요. 부정사는 명사 뒤에다 썼잖아. 근데 분사는요. 명사 앞에다 쓸 수도 있어요. 한 단어일 때. 한 단어가 꾸며줄 때는 앞에다 쓰고요. 두 단어 이상,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뒤에다가 씁니다. 이건 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 해석도 거기다 써놨는데 분사도 해석이 조금 많거든요.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니은자 받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한번 지금 봐주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그 해석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해석을 보시면요.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해석이 각각 2개씩 있거든요. 2개씩.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뭐 이렇게 해석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료로서는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됐어?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뭐만 알면 됩니까? 품사, 자리, 해석 이것만 외우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용어나 이런 거 설명한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에서 알아야 될 거, 준동사라는 건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쓸 수가 없다. 동사랑 뭐가 비슷하냐? 생긴 게 비슷하고요. 동사처럼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이건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부정사의 품사 자리 해석,
동명사의 품사 자리 해석, 분사의 품사 자리 해석. 됐어? 이거 알면 끝입니다. 그럼 준동사 끝이에요. 더 배울 거 없습니다. 됐죠? 자, 좀 이게 급하게 하느라 제가 좀 투다닥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숙제 프린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형식이고요. 이제 문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뒤 잘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사실 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센셜 그래머를 제가 이제 그 인터미디에이트 그래머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것까지 합쳐서 시험을 볼게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제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오늘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좀 잘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오늘 한 것처럼요 똑같이 여러분이 그 프린트 가지고 품사 그리고 해석, 문장 성분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드렸던 이센셜 그래머랑 오늘 드린 인터미디에이트 그래머 요거를 학습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그래머에서는 뭐만 학습하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준동사의 개념과 더불어서 품사 자리 해석 이것만 외우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